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료 영상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디퓨전 웨이티드 MR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징의 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머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징이 가지는 특성 중의 하나인 트랙토그래피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디퓨전 이미징이라는 것은 우리가 T2 영상이나 T1 영상 그리고 또는 이제 프로톤 덴시티 영상 이런 이제 기존의 트레디셔널한 스트럭처럴 이미징 기법과는 달리 어떤 물 분자의 디퓨전 모션 운동 방향을 이미징 하겠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즉 T1이나 T2 프로톤 덴시티 PD 웨이티드 이미지 같은 경우는 3차원상의 어떤 한 위치 즉 복셀상에서 우리가 릴렉세이션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인텐시티 값 즉 스칼라 값 하나를 이미징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 인텐시티가 작으면 어둡고 크면 밝은, 그래서 어둡고 밝은 그런 차이, 즉 컨트라스트에 의해서 어떤 구조물의 모양 같은 거를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T1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 분자가 많은 곳에서는 어둡고 물 분자가 적은 곳에서는 뭐 밝은 약간 그런 이제 차이를 우리가 컨트라스트라고 해서 이미징 해내는 기법이었는데요. 디퓨전 웨이팅 이미징에서는 어떤 특정한 위치의 복셀에서 물 분자의 디퓨전 운동의 방향, 즉 요 방향 같은 이런 방향을 이미징해내는 것이 가장 이제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이 방향은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텐서에 의해서 수학적으로 모델링이 가능하고요. 이 텐서는 3차원에서 3x3 매트릭스에 의해서 정의가 되는데 이 3x3 매트릭스는 큰 특징이 있다. 시메트릭하고 따라서 9개의 값 전체가 미지수가 아니라 이 어퍼 트라이앵글에 해당하는 6개의 값만 미지수에 해당하고요. 파지티브 데피니트한 매트릭스 형태이기 때문에 3개의 리얼 밸류 그리고 파지티브한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로 디컴포지션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로 디컴포지션을 하면 그 텐서가 어떤 물리적으로는 엘립소이드 같은 형태를 우리한테 줄 수 있는데요. 그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 아이겐 벡터는 그 엘립소이드의 세 개의 축, 예를 들면 E1, E2, E3와 같은 이런 세 개의 축을 정의해 주게 되고 각각에 해당되는 아이겐 밸류 람다 1, 람다 2, 람다 3는 그 축으로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람다 1, 람다 2, 람다 3의 크기가 어느 하나가 나머지 두 개를 더미넌트한 경우, 즉 람다 1이 람다 2나 람다 3보다 상당히 많이 큰 경우, 그러면 한쪽으로 긴 엘립소이드가 형성이 되고 만약에 세 개의 값이 고만고만하게 비슷비슷하다라고 하면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스피어와 같은 이렇게 스피어처럼 동글동글한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그냥 길게 되면 그러면 그 방향으로 굉장히 신경망이 가장 잘 컨시스턴트하게 놓여져 있는 거고요. 스피어처럼 동글동글하다는 얘기는 신경망이 특정한 방향으로 놓여져 있지 않거나 아니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방향의 신경망이 그 위치에서 서로 크로싱, 서로 겹치게 되는, 교차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트랙토그래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트랙토그래피라는 말은 좀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트랙트라는 것은, 여기 나오는 트랙트라는 것은 우리가 신경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뇌의 신경계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뉴런이죠. 그래서 그 뉴런은 셀바디와 엑손 그리고 덴드라이트라는 걸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이제 이런 셀바디가 있고, 여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덴드라이트라고 가정을 하면요, 그 중에 길게 이렇게 나와 있는, 그래서 다음 뉴런으로 연결되는 이게 이제 엑손이 되겠죠. 긴 엑손. 여기 이제 시냅틱 인터페이스 시냅스가 되고요. 그래서 셀바디와 엑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트랙트라는 것은 이 엑손이 여러 개 같은 방향으로 이제 뭉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흔히 트랙트라고 하고요. 이런 트랙트를 뽑아내는 방법, 트랙토그래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토그래피와 비슷하게 트랙토그래피는 이런 트랙을 추출하거나 뽑아내는 이제 그런 방식 또는 그런 이제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트랙토그래피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했던 거를 기억을 떠올려 보면, 결국은 이제 디퓨전 웨이티드 MR 이미지를 촬영을 하면, 그러면 여러 방향으로 디퓨전 인코딩을 한 다음에 그레디언트를 주고, 그렇게 해서 영상을 얻어서 재구성하게 되죠.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고, 그러면 3차원 위치 각각에서 텐서라는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떠올려 보면, 그 텐서를 구하기 위해서 최소한 6방향 이상의 그레디언트 방향을 주고 영상을 촬영을 해서 리니어 시스템을 만들고, 그 리니어 시스템의 솔루션을 구하고, 그래서 텐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텐서를 만들고 나면, 그러면 이제 뭐 할 거냐? 그 텐서로부터 예를 들면 FA 밸류나 아니면 MD 밸류. FA 밸류는 프랙셔널 아나이스트로피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어떤 디퓨전 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중에 하나죠. 그래서 FA 밸류가 크면 한쪽 방향으로 엘립소이드가 길쭉하고, FA 밸류가 0에 가까우면 그러면 스피어처럼 동글동글해진다. 그래서 FA 밸류는 0과 1 사이의 값인데 1에 가까울수록 뾰족해지고 0에 가까울수록 이제 스피어에 가깝게 되죠. 그래서 FA 밸류가 1에 가까우면서 크다는 얘기는 그 위치에서 신경망이 컨시스턴트하게 잘 놓여져 있다는 것이고, FA 밸류가 0에 가깝고 작으면 그러면 신경망이 지나가지 않거나 아니면 여러 개의 신경망이 크로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MD는 이제 민 디퓨저비티라고 해서 람다 1, 람다 2, 람다 3의 민 값에 해당되죠. 그래서 그 민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아이스트로픽하냐 아나이스트로픽하냐 같은 것을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텐서를 구하면 이러한 이제 FA 밸류나 MD 밸류나 이런 텐서들을 가지고 비교 분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느 위치에서 신경망이 어떻게 잘 컨시스턴트하게 건강하게 마일리네이션의 손상이 받지 않고 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징을 한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패스웨이라는 걸 알고 싶어서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징을 처음에 이제 했었거든요. 이 패스웨이라는 건 뭐냐? 결국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이 엑선의 다발, 신경 다발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이미징을 하면, 예를 들면 뇌에서 이 부위와 이 부위가 어떤 엑선 신경망을 따라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그 패스웨이를 우리가 알고 싶어서 사실은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징을 한 거였죠. 그래서 단순히 텐서를 구하고 FA 밸류나 MD 밸류와 같은 그런 수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신경망, 3차원의 신경망을 우리가 재구성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재구성하는 과정이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랙을 뽑아내는 과정이고, 그걸 우리가 트랙토그래피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트랙토그래피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징은 기본적으로 노이즈가 많은 이미지예요. T1이나 T2 이미지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어느 정도 컨트라스트가 명확한 노이즈가 별로 없는 이미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 레졸루션에. 그런데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노이즈가 많다. 왜 그러냐?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잘 떠올려 보면 여러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주고 디퓨전 그레디언트를 주고 굉장히 빠르게 스위칭하면서 시그널을 계속해서 얻어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레디언트를 주고 시그널을 얻으면 당연히 그레디언트를 주지 않고 얻은 영상, 즉 B0 이미지였죠. 베이스라인 이미지보다 시그널 크게 감소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그널 크게 감소하는 그런 형태의 이미지로부터 우리가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텐서를 하니까 당연히 노이즈가 많을 수밖에 없고, 디스토션은 지난 시간에 두 가지 형태의 디스토션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에디 커런트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퓨전 인코딩을 워낙 빠르게 방향 전환을 하면서 그레디언트를 주었다가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주었다가 회복시키고 이 과정을 반복하기 때문에 디스토션이라는 게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패스웨이가 크로싱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위치에서 FA 밸류가 굉장히 이제 작은 그 스피어 형태로 만들어졌다. 근데 이 스피어 형태는 실제로 신경망이 그 위치를 지나가지 않아서, 그래서 물 분자의 운동 방향이 제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랜덤하게 움직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스피어처럼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운동이 없는 그런 형태의 텐서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개의, 예를 들면 신경망이 이 방향으로도 지나가고 이 방향으로도 지나가고 있으면 두 개 서로 크로싱하는 경우죠. 그러면 단순히 엘립소이드만 가지고 자유도가 부족해서 이 크로싱하는 양방향, 이 방향과 이 방향, 이 양쪽을 다 모델링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방향의 중간 방향 정도로 그냥 뭉텅거려서 엘립소이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스피어처럼 둥글둥글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패스웨이가 크로싱하는 경우는 텐서 자체의 모델링 한계로 인해서 트랙을 정확하게 트레이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즉 이렇게 따라오다가 일로 가야 될지 일로 꺾어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하이 디멘저널 스페이스에 있다. 텐서 자체가 6개의 자유도를 갖고 있는 데이터잖아요. 3x3 매트릭스인데 시메트릭하니까 6개의 자유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 디멘저널 스페이스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신경망으로 잘 재구성해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라는 것을 이제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 이제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적인 그런 기술들을 사람들이 많이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트랙토그래피를 잘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알고리즘들을 만들었는데요. 근데 이 알고리즘들에는 굉장히 재밌는 인터레스팅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 이 슬라이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 제가 이 다음 슬라이드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실제로 트랙을 어떻게 트레이싱을 해서 신경망을 추출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이전에 트랙토그래피라는 것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인데 어떤 이슈들이 해결되어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트랙토그래피를 실제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이슈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threshold. 자, 이 threshold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역치죠. 역치,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threshold는 주로 그 threshold보다 값이 커지면 어떤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트레이싱을 하다가 어떤 값이 커지면 멈춘다든지, 그래서 행동 양상을 바꾸는 그런 이제 그 경계 지점을 우리가 한 threshold라고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엘립소이드를 이렇게 쭉 잘 따라가다가 엘립소이드의 모양이 어느 정도 디렉션, 방향이 바뀌거나, 아니면 FA 밸류가 어떤 값보다 작아져서, 즉 길쭉하게 한 방향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동글동글한 형태로 어떤 값보다 작아져서 이제 바뀌게 되면, 그러면 얘를 트레이싱을 쭉 따라가다가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은 각도가 너무 꺾이거나, 아니면 FA 밸류가 너무 작아서 스피어처럼 되어 있으면 여기는 신경망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또는 크로싱 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멈춰야 되는데, 그 멈추는 경계를 어느 시점에서 멈출 거냐, 그래서 각도가 몇 도 이상 꺾이면 멈출 거냐, 예를 들면 이게 45도 이상 꺾이면 멈출 거냐, 아니면 35도 이상 꺾이면 멈출 거냐, 이런 건 다 이제 결정해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FA 밸류도 FA 밸류가 0.3보다 작으면 신경망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멈추자, 또는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0.5까지는 멈춰야 된다, 0.5보다 작은 경우는 신경망이 없다고 봐야 된다, 이런 건 이제 다 디시전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트랙토그래피를 하면서 트랙을 계속 따라가면서 신경망을 추출해야 되는데, 그 추출하는 알고리즘이 어느 순간 멈춰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 멈추는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게 이제 threshold를 결정하는 문제가 되고요. 그 threshold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신경망이 짧게도 나오고 길게도 나오고 양상이 너무 복잡해지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confidence interval. 우리가 엘립소이드인데 그 엘립소이드에서 긴 축으로, 가장 길쭉한 방향으로 트레이싱을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길쭉한 방향에서 조금 벗어나면 어느 정도 확률로 그게 신경망이 지나는 가능성이 떨어지는지. 예를 들면 이런 엘립소이드가 있다, 이 위치에서. 그러면 이 방향으로 가장 신경망이 놓여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예상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한 30도 정도만 꺾여서 이 방향으로 치면, 그러면 이 메이저 방향에 비해서 이 방향은 어느 정도 이 확률로 신경망이 떨어지는지, 그런 걸 알 수 있으면 좋겠죠. 즉 confidence interval, 내가 어떤 확신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신경망이 요 메이저 축에서 몇 도 정도 좌우로 몇 도 정도 벗어나면 어느 정도 안정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신경망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럼 확률값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방향이 바뀌면서 확률값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은 다 수학적인 영역에서 굉장히 힘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레졸루션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페이셜 샘플링. 우리가 T1 웨이티드 이미지나 T2 웨이티드 이미지 같은 경우도 레졸루션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슬라이스를 셀렉션 하고 난 다음에 X와 Y축으로 256x256 픽셀 그 사이즈로 우리가 시그널을 얻으려면, 그러면 이제 256x256만큼 데이터 샘플링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 256x256 정도면 굉장히 하이 레졸루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징 같은 경우는 레졸루션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텐서를 피팅해야 되는 요 위치 복셀의 크기가 커져요. 되게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아주 파인한 레벨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샘플은 그냥 스파스하다, 듬성듬성 샘플을 얻어지는 거죠.
그런데 신경망 자체는 스팔스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빽빽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팔스하게 샘플링된 텐서로부터 굉장히 파인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 신경망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샘플을 얻지 못하는 중간중간 위치에서는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인접한 두 복셀 사이의 어떤 위치에서는 두 복셀에서 구해진 텐서를 적당하게 인터폴레이션해서 재구성해내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간적인 샘플링 한계가 존재한다. 레졸루션의 문제.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흔히 이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징 같은 경우는 디스토션도 많고 노이즈도 많기 때문에 주로 T1 이미지로 레지스트레이션을 해서 그 디스토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정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또 다른 거는 이제 서브젝트들 간의 어떤 레지스트레이션 과정도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뇌의 모양은 다 다르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징 자체도 달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차이점을 보정을 해서 레지스트레이션을 통해서 그래서 좀 더 안정된 그런 형태의 시그널을 얻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밸리데이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런 트랙을 신경망을 트레이싱해서 추출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신경해부학적 관점에서 제대로 된 거에 맞는 것인지 그런 이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더 사실 좀 장황하게 말을 했는데요. 요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트랙토그래피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이슈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알고리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이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실제로 신경망을 우리가 어떻게 추출하는지 그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